잖아요. 네네. TV 뉴스도 많이 안 보실 거고 그 이유가 어떤 언론사가 주는 그 확증 편향된 맞아. 그런 소식들 이미지가.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의견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TV와 뉴스를 안 본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옮겨간 유튜브에서조차 유튜브 더 심하죠. 근데 유튜브 더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늘 보던 내가 늘 즐겨보던 방송 외의 방송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실 수 있고 아마 계속 같이 내가 욕할 때 내 힘을 복닫아 주면서 같이 욕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맞아요. 나의 반에서 욕하는 사람들 맞아요. 여기서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이름을 세로가로 뉴스 농장으로 만들까. 새로가 그 방송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좌도 우도 아니에요. 매주 다양한 의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짚어볼 거 짚어보고 네. 저희가 또 기자 그리고 법조인, 국회 비서관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해서 각 분야에서 되게 뭔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이고요. 아.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 네. 요즘에 TV 방송 많이 안 보시잖아요. 네네. TV 뉴스도 많이 안 보실 거고 그 이유가 어떤 언론사가 주는 그 확증 편향된 맞아. 그런 소식들 이미지가. 때문에 네. 내가 이제 내 의견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TV와 뉴스를 안 본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옮겨간 유튜브에서조차 유튜브 더 심하죠. 근데 유튜브 더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늘 보던 내가 늘 즐겨보던 방송 외의 방송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실 수 있고 아마 계속 같이 내가 욕할 때 내 힘을 복닫아 주면서 같이 욕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맞아요. 나의 반에서 욕하는 사람들 맞아요. 여기서 만나실 수 싸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이름을 세로가로 뉴스 농장으로 만들. 와, 수요일 오후 3시에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우리 센터필드에서는 대통령의 조건이란 이름으로 계속 꼼꼼하게 미래 권력의 자질 따져보고 있는데요. 함께 따져주시는 분 항상 나와 계시죠. 일단 저는 고승혁이고요. 오늘 함께 나오신 양기대 전 의원님도 소개해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양기대입니다. 어제가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인데요. 아직은 꽃샘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날씨가 완벽하게 봄은 아니지만 그래도 봄은 우리 곁에 오고 있고 또 지금 나라 상황도 절망적인데 저는 그 절망도 국민의 힘으로 그 정당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이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네. 반드시 희망으로 네. 또 나라 정상화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네. 진보당 플랜카드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진보당 플랜카드에 힘들면 국민의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국민의힘 로고 이렇게 띄워놓기도 하고 이 계엄 때문에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약간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중도나 진보 성향의 국민들은 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빨리 헌재 결정이 끝나고 탄핵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다음 대선을 빨리 치러서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거에 대한 불안감,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또 역으로 네. 보수 진영 분들은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뭐 이런 그렇죠. 막 열망과 스트레스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뒤섞이면서 국민들 다수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원을 잡으라고 했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는데 이 얘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작했으니까 오늘 나눌 이야기 주요 이야기 위에 정리해놨는데요. 자료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칼럼에 나왔는데요. 이재명은 이재명과 싸운다. 비호감도가 41%에 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과연 어떻게 국민의 마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언론계의 우려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우리 양기대 의원님이 희망과 대안이라고 더 넓은 민주당을 위한 포럼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표랑 함께 어울려서 뭐 경선을 치르거나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선택지 있지 않겠느냐.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다른 주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경선은 이재명 대표 경선. 이재명 대표랑 경선을 할 수 있을 만한 좀 훌륭한 주자들 많이 발굴하고 계시다 보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류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가다가 이번에는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갑자기 민주당 정세에서 좀 변하는 거 아니야? 우리 복지하려고 민주당 좀 찍고 싶었는데 서민들 삶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어요. 요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핵 반대 그리고 탄핵 찬성으로 나뉜 보수 주자들은 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조건이니까 대통령의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조건이 부족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더블팀 누르면 좋아요 되고요. 옆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버튼 쭉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짚어볼 의견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향신문에서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일단 제목에 대한 평가가 궁금한데요. 이기수 칼럼에서 이재명은 이재명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좀 제목을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제목을 보니까 네. 호감이 좀 가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일까? 네. 그래서 봤는데 결국은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러 여야를 불문하고 대선 주자로 나올 분들에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높죠. 그 다음에 뭐 양자 대결에서도 이기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건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불안하잖아요. 한편에서 뭐가 불안하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아직 2심이 안 끝나 있고 네. 또 2심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은 언제 결론을 내릴 것이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답보 상태의 지지율,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재명 대표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크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히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게 이제 중도 확산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누구는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을 해쳐서 네. 집토끼도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본인의 그 확장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찌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한테 나쁜 의미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했다가 헐것같이 했다가 그렇죠. 또 그냥 유보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보면서 국민들이 또 다수의 그런 그 민주당과 중도 지지층들이 저 말이 진정성? 또 우리가 진정성이나 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혹시 또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런 또 역풍이 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기수 경향신문 그 컬럼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지금은 가장 그 지지율이 높은 단계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호감이나 비호감도나 또 당내의 그 일극체제나 또 앞으로 다가올 여러 상황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인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극복해야 그 민주당 후보가 되고 또 대권에도 뭐 선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칼럼 내용을 보면요, 절대 지지 안 한다가 41%다. 굉장히 이제 비호감도가 높다라고 지적하면서 2017년 실패한 촛불 연대를 넘어서 2025년엔 더 넓은 헌정 수호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권 개헌 로드맵을 이재명 대표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민주당 내 또 네.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에서도 헌정 수호 연대인겨.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 모여야 한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까지 같이 모여야 한다. 이런 지금 뭐 한동훈, 안철수 대표 이런 뭐 분들. 헌정 수호 연대 이런 네.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국민의힘의 그런 탄핵 찬성 세력과 같이 할 것인가 아직 언급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 분권형 네. 개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노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아니 개헌에 대해서 분명히 예전에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서 김 네. 지사가 개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요? 지금은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전념해야 할 때도 하면서 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개헌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우리 여론조사를 해도 50% 이상 다수가 이 기회에 개헌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라든지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거를 결정할 수 또 있죠. 적대적 양당의 그런 대립 구조, 네. 갈등 구조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네.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좀 분점하고 또 분권형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굉장히 갈망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 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의 이런 체제를 그래도 놔두면 그 개인, 대통령 개인에 따라서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든 이게 계속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우는 게 계속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구조를 놓고 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만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과의 그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은 뭐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러면 집권 세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집권 세력들은 또 그때의 야당 네. 그때의 야당 세력과 지지자들이 또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면서 부딪히고 네. 그러면 또 에스컬레이트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구도가 또 재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 윤석열 씨가 탄핵된 이후에 그런 그런 내전 상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개헌에 대한 이재명 대표님의 그 의지가 필요하다. 필요하고 네. 아니 본인이 뭐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누차 그런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잖아요. 그렇죠.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어제 있었죠. 제가 그 주도하는 희망과 대한 포럼 네. 그 창립 측에서 김두관 그 전 의원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이런 권력구조 문제,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자신의 정치적 앞으로의 미래 또 대선에서의 손익계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네. 국민의 다수가 바라고 또 나라가 가야 할 바른 길이라면은 과감히 이 문제를 오히려 개헌 문제를 좀 선두적으로 해라. 치고 나가야 된다. 한다. 그런데 그냥 계속 묵묵부답하고 있으니 환장을 노리시죠. 이 방송을 만약 이재명 대표님이 보고 계신다면 개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좀 이재명 대표님이 이런 것 주자다 같아요.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네. 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네. 개헌을 추진하면은 네. 오히려 지금의 이런 지지율 답보라든지 비호감도가 큰 것들도 상당 부분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러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라가 큰 틀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방향으로 정치 지도자로서 충분히 이렇게 같이 갈 그런 의향이 있구나.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오히려 호재가 될 텐데 네. 이렇게 그냥 내란 종식을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 개헌 논의를 봉쇄하고 네. 또 본인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이 아니죠. 뭐 답변을 제대로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일보 이병철 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유튜브가 20살이 됐대요. 이제 성인이 돼서 20살이라고 하는데 유튜브도 성인이 됐으니까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예.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일단 정치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 유튜브를 쓰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유튜브가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시청 시간의 70% 이상이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된다. 뉴욕타임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알고리즘 중독이 초래한 세계 최초의 내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알고리즘 그리고 유튜브의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 엄청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랑 유튜브 얘기 좀 많이 나눠보시지 않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제일 그래도 아껴 듣는 이 센터필드의 경우만 봐도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옳은 주장하고 네. 또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러면 팬덤이 안 생겨서 팬덤이 안 어렵대요. 생겨서 네. 참 우리 고승혁 기자님을 포함해서 네.
여기 계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다른 쪽을 보면 뭐 김어준 그런 분들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은 뭐 거의 기업급 이상의 어떤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이다. 내가 그 외계 비행선에서 내리는 거 봤다. 이렇게 가짜 뉴스라면 슈퍼스타가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진짜 뉴스를 해야 되다 결국은 보니까. 가짜 뉴스를 통해서 네.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일부를 호도하고 네. 한쪽으로 확증 편향이 되게 하는 것은 그건 범죄나 행위가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세상을 좀 바로 객관적으로 못 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몇 년 동안 특히 요 몇 년 사이 아주 가장 극심하게 지금 돼 있고 너무 특히 심해졌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그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오히려 유튜브가 때로는 윤석열, 이재명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견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추기기도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 나라가 갈갈이 네. 양 진영으로 막 찢어졌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극단을 치닫는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은 뭐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자제를 해야겠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자정할 수 있거나 또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원리라든지 규칙이라도 좀 공개해 준다거나 네. 투명하게 네. 아니면 알고리즘이 조금 그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좀 어떻게 비율이라도 정해줄 수 있다거나 구글이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사회적 책임에 좀 약간 멀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원래는 유튜버들이나 네. 그 관련 회사들이 자제나 자정을 해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나 또 국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율 규제 또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있으면서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TF에 민주당의 TF에서 한번 같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어요. 네네. 근데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언론에 대한 탄압, 네. 또 언론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 거기에 이제 막판에 선뜻 법안을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공감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판에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극단의 유튜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확증 편향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리고 또 가짜뉴스가 범람함으로써 가짜뉴스 범람하죠. 그것이 국민들한테 끼치는 그 해악 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고는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들어오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저는 제대로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구글과 유튜브에 맞서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 있는 정치인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좀 가짜뉴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왕기입니다님 유튜브를 통신법에서 최소 방송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좋은 지적이신데 그것을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네. 이제 지금은 탄핵 정부이고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걸 논의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라도 좀 그런 문제를 국회에서 정말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과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어준 아저씨와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 아저씨들이 싫어할 만한 네. 얘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고승혁 기자님은 좋습니다. 더 네. 좋은 그런 예. 유튜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정한 링에서 싸우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요. 더 넓은 민주당 희망과 대한 포럼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 어제 안 그래도 이제 MBC, JTBC, KBS 뉴스 다 나왔지만 희망과 대한 포럼 그러니까 민주당을 더 넓고 더 크게 만들자라는 이런 주제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비명계 단일화 플랫폼이다라는 이제 언론계 평가들이 쭉쭉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희망에 대한 포럼이 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희망과 대한 포럼은 네. 그야말로 절망에 빠진 우리 정치,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자.
말 그대로 그건데. 말 그대로 희망이랑 대안을 네, 찾자.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이런 대립적 그리고 갈등의 이런 정치 상황들을 확 바꾸는 네. 정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한 정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네. 반드시 창출되어야 한다. 아, 근데 그런 그 큰 틀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희망과 대안 포럼을 어제 정식으로 출범을 했는데 네. 여담으로 얘기를 그런데 어제 우리 그 출범식에 뭐 부겸 전 총리, 김부겸 총리님. 김두관 전 의원, 네. 박용진 전 의원님, 오, 박용진 의원님. 또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제 동영상으로 축사를 해줬고, 아, 김동연 지사님 축사까지. 또 황운하 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제 영상 축사를 해줬는데, 처음에 이 희망과 대안 포럼이 네. 이제 발족을 한다고 하니까 어제 아침에 어떤 분이 저 멀리 의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 간접적으로 연락이 와서, 야, 그거 그 양기대 전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 도와주려고 만든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했더니 전혀. 지금 민주당이 워낙 그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로서 굉장히 이재명 외에는 다른 후보가 없다. 그렇죠. 있어도 거의 뭐 존재가 미미한 이 상황에서 네.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또 이재명 대표로 과연 정권 교체가 되겠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 상황에서 양기대 전 의원이 저런 희망과 대안 포럼을 만들어서 자꾸 당내의 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다른 주자들이 부상이 되고 네. 정말 그 공정한 그런 경선의 그런 룰을 향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붐업이 된다면 그렇죠. 오히려 누가 후보가 되든 민주당한테 기회가 될 거다. 특히 현재 절대적 강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양기대가 뭔가 기회를 더 주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어찌 보면 역발상적인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생각인데 저는 뭐 그 자체를 내가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이런 그 헌정유린의 상황, 윤석열 대통령과 그 내란 세력의 헌정유린의 상황, 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또 경제가 나라고 떠오르는 이 상황에서 경제 가장 심각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권 교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정권 교체.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민주당이 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지만 비호감을 없애고 너무 그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고 네. 또 말도 뭐 뒤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냐 하는 회의감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좀 더 건전해지고 조금 더 자강해야 하고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신뢰해서 통합할 수 있게 한다 이거지. 제가 이제 이번에 어제 창립한 희망과 대안 포럼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자강하고 또 통합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의 길을 가는데 그러면 그 길을 위해서는 좋은 후보, 새로운 리더십, 국민이 누구든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보, 이 후보를 민주당이 내는데 그것을 우리 희망과 대안 포럼은 조금이라도 미랄이 돼서 역할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거론됐던 이재명 대표를 제외했던 다른 후보군들이 연대를 네. 하거나 또 그 통합적인 그런 행보를 할 때 또 미랄 역할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분간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네.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다른 주자 혹은 가능성 있는 주자, 흥행을 할 수 있는 주자로 단일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아닌 다른 그 후보들이 단일화하는 플랫폼으로 단일화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크잖아요. 크죠. 예. 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낮다. 네. 우리가 아까 거론됐던 김부겸, 김동연, 뭐 김두관, 박용진 의원님, 박용진, 또 김경수 후보, 또 임종석까지 여러 네네. 후보군들이 또 있고 또 추가로도 있겠죠. 네. 근데 이 후보군들이
이 개별적으로 뛰어서는 네. 작년 8월 18일 전당대회 같이 그냥 이재명 85, 김두관 12 이런 정도 뭐 다 합쳐도 한 6대3, 네. 6대4 뭐 이 정도 잘해봐야 뭐 6대4 더보다 하면 뭐 8대2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흥행도 안 되고 흥행도 안 가능성도 되고. 없고. 그렇다면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또 이 후보군 선출과 관련한 국민적 그 흥행을 위해서도 네. 그렇고 반드시 이 비명 후보들의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초미의 관심들이야. 특히 언론에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희망과 대안 포럼이 어제 박용진 의원께서도 희망과 대안 포럼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런 그 후보 단일화, 비명 후보들의 단일화를 위한 그 허브 역할을 네. 해달라 뭐 그런 주문도 있었는데 뭐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 포함해서 또 원로 그룹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길을 찾고 만들어 가려는 그런 각오는 돼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제 불펜님이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회대개혁에 대한 주제를 좀 던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의 조건이잖아요. 미래 대통령의 조건으로 어제 안 그래도 이제 행사에서 국민 대통합을 꼽았는데 국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좀 방법이나 리더의 자질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다음 정권은 누가 됐든 간에 가장 어려운 게 국민 대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갈갈에 찢겨 있잖아요. 태극기에 뭐 누가 되던 그 상대 진영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되자마자 그날부터 공격을 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펴고 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거 네. 맥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가지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대통령이 돼서도 그런 분들이 자꾸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네. 상대를 포용하고 또 상대한테 어찌 보면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그걸 들어주는 그러한 경청을 경청을 하는 그래서 포용하고 네.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저는 대통령이 돼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네. 그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DJ가 그 대통령이 돼서 네. 자기를 사용했던 세력뿐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모든 그 반대 세력들을 포용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인간적인 드라마인 것 같아요. 자기를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을 사면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노력했고. 이거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일당을 용서해 주는 거는 범죄 아니냐.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범죄다 하면서 벌써부터 약간 이렇게 근데 이것도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하자니 이게 윤석열 않고. 대통령을 용서라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는 자주 하잖아요. 자기는 대통령 되면 정치 보고 않겠다. 네네. 근데 그게 또 말로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냐? 적어도 평소의 행보 속에서 자기가 기득권을 버리고 네. 또 통합의 그런 역할을 해보고 행보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 공천하면서 정치 보복의 달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보여줬잖아요.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는 국민 대통합하고 좀 먼 상황이잖아요. 먼 이미지란 말이죠. 멋있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이런 국민 대통합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또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 뭐 그것도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오늘 어느 정치 전문가한테 들었어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국가. 네. 국가와 국민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1번이. 네. 2번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국민의 무슨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 이런 안전도 안전이지만 지금 이 갈갈이 찢긴 이 나라의 상황에서 양 진영이 막 충돌하고 위협하고 그런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물리적 충돌과 또 때로는 테러와 뭐 이런 것까지 막 가정을 할 때 근데 서부지법 보니까 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청와대나 이런 데 가서 또 폭력 그래서 사태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안전을 더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법적이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들 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가와 또 국가 경제, 나라 국민 경제의 그런 정상화를 위해서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어젠다도 좀 내고 본인이 또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탄핵을 정리하고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내란 계엄과 내란 세력을 탄재하면서 역사를 좀 발전시키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뭐 서로 이전 투구하고 있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러 대선 행보만 하고 있으니까 네. 짜증나는 거지 국민들에서는. 아, 그런 포인트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우리 고승혁 기자님 말씀대로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인 국민 대통합. 네. 이것을 할 적임자가 필요한데, 근데 국민 대통합은 아까 DJ 같이 정말 사형 선고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포용력, 그 다음에 자기생, 뭐 이런 것이 담보 안 되면요 어렵습니다. 그거. 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도 전해 듣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오늘의 이제 주목할 만한 발언을 좀 꼽아봤는데요. 아, 이재명 대표 발언이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 천천히 말씀해 드리면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을 맡아야 한다.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클릭은 일종의 프레임일 뿐이다. 민주정권 때 경제 발전을 많이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하지. 성장을 안 하고 무슨 분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약간 포용적이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란 느낌을 굉장히 조금 배척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민주당이 보수 중도 정당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강조하고 또 우크릭하면서 중도 보수 쪽을 많이 겨냥한 그렇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선을 앞둔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래도 한 정당, 특히 대한민국 국회 제1당 절대 다수를 가진 그 제1당의 당 대표가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신중해야 된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은 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또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면서도 중도를 아우르는 개혁 진보 정당 뭐 이런 이미지가 다 있고 또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게 불을 몰아줘서 국민에게 뭐 낙수효과를 주자 이런 전략은 아니었죠. 아니었죠. 네. 그런 건데 어제 갑자기 어느 유튜브 채널에 가서 중도 보수 정당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 저 유럽 같으면요 정당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뀐다는 뉘앙스로 당대표가 얘기하면은 그건 일종의 큰 선언입니다. 선언.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정당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 토론도 치열하게 하고 또 여러 수기 과정도 거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야 할 텐데 그냥 어느 날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민주당이 지금 70년 역사가 된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이건 뭐, 그냥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외웁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게 민주당이다라는 거. 선거 이제 유세 차량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총선 때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후보들은 진보 개혁
정책에 대한 여러 공약도 얘기했고 또 여러 얘기를 정치적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노랑봉. 근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게 확 바뀌고 더구나 당대표 입에서 당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관련해서 보수 중도 정당이라는 중도 보수 정당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야, 그러면 뭐 보수 정당이면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급한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당의 정체성이나 당의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은 내부의 논의를 거치고 토론도 거치고 그런 걸 통해서 수기 과정을 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 민주당원이시잖아요. 당원이죠. 그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우리 당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좀 들으신 바가 있는지 수기 과정을 거치셨는지. 저 오늘 아침에 네. 저 기자분들이 연락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본인이 중도 보수 정당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아셨군요. 그래서 저도 적어도 우리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민주당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다 내 걸 찬성하고 따라올 거다. 네. 근데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172명이나 되는 정당이고 당원이 뭐 100만 명 훨씬 권리당원만 뭐 120만 넘는 정당에서 어떻게 당대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뼛속 깊이 민주당입니다. 제가 민주당에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도 벌써 22년째고 정말 지난 총선 때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탈당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민주당 때문에 제가 탈당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지금까지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행동해서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정당이지 어느 특정인 개인, 이재명 대표 개인의 민주당이 아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서 원행에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합니다. 뭐 디테일한 우리 정책들을 한번 같이 보면요. 상속세를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뭐 전 국민 지원금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감세를 하면서 복지를 하겠다라는 말인지 이런 그 앞서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것은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또 어려운 소민들 또 자영업자들 다 뭐 좋아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쭉 추진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추경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뺄 수도 있다. 뭐 또 그것을 않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다가 또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5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안 줄 수도 있다고 했다가 또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역 화폐를 바꿔서 주겠다고 한 거죠. 당 그 안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저게 뭐 우리 국민들 상대로 좀 말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 그 세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선진국의 추세 같은 걸 봤을 때 뭐 소득세에 대한 조정 뭐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할 때 소득세법에 대해서 개정안 했을 때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게 누가 봐도 지금 그 민주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게 부자 감세 안 된다. 근데 그게 부자 감세라든지 부자 감세에 버금가는 쪽의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당내에 충분한 논의 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궁금한 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25만 원 이제 민생 지원금 얘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경제학적 주장도 있고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김동연 지사가 그 직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광재 전 의원도 했지만 특히 김동연 지사는 좀 민주당은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 또 중소자영업자 이런데 두텁게 지원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게 뭐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한데 저는 지금은 뭐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뭐 부자라든지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네. 그렇게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럼 중도 확장을 위해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경제 정책은 좀 뭐가 있을지. 지금 세금 완화를 이제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 금투세도 이제 안 매겼고, 뭐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 과세를 좀 두텁게 해가지고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나눠줄지 알았는데, 의외로 증세하겠다 하더니 감세를 다 처리해 버렸단 말이죠. 경제를 살려야 하고 또 서민들 또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힘들죠. 네, 그 힘든데 그러면 재원이 있어야죠. 네. 뭐 정부가 예산을 빚내서 지금 우리나라 빚이 500조 그 이상 막 되고 있는데 2년 동안만 100조 적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려면 물론 성장과 또 세금을 많이 걷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면 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보고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경제를 살리고 또 기업도 지원해야 하고 기업도 잘 굴러갈 수 있게 하고 특히 중소기업들 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겠다. 또 뭐 법률 법안이라든지 또 실제 재정으로 지원하겠다 하고 그런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그렇죠. 가지는 성장을 통해서 그 성장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또 현재 세금도 걷어들여야지만 미래도 어떻게 우리 복지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좀 큰 틀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늘 하는 게 25만 원을 주냐 마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금을 조금 더 줄여주냐 마냐. 그 국민의힘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소득세 네. 그 안을 보니까 뭐 2억인가 차이가 있더라고. 근데요, 어쨌든 그것도 크긴 크지만 적어도 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정당의 최고 지도자, 정당의 지도자 정도면 그런 큰 틀에서 좀 비전을 제시하고 또 실질적인 대안을 좀 내고 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25만 원 받아서 당장은 쓰기 좋죠. 안 주는 것보다 좋지만 그게 네. 그게 경제가 살아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늘 고기를 나눠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맞다는 게 나는 그런 점에서 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또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온 국민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죠. 취직하면 사실 25만 원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일자리 문제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최근에. 일자리는 정말로. 이게 정말 깊은 고뇌 속에서 당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현 가능한 그런 일자리 문제를 해야죠. 지금 청년들 막 대다수가 그냥 집에 있습니다. 놀고 너무 있습니다. 힘들죠. 그 얘기는 왜 안 씁니까? 정말 이 얘기는 밤새 나눠야 할 주제인 것 같아요. 저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건 어차피 지금 헌재에 가 있고 또 법원에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건 그대로 대처를 하면서 그런 우리 사회의 가장 지금 절박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또 사회 대개혁 문제라든지 개헌 문제라든지 이런 데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뭐 그런 문제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다는 인상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말 우라통이 치는 거죠. 약간 포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구직을 이게 애기 많이 낳는 거랑 취직 이슈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풀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이제는 안 하기로 했나? 왜 얘기가 안 나오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요. 명태균에 흔들리는 보수 주자들 해서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주자들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보수 대선 주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1대1 가상 대결을 세계일보에서 얼마 전에 실시를 했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붙을 경우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일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또 기록하기도 했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역시 높은 지지율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첫 번째로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는 홍준표, 김문수 주자들은 어떻게 조금 대권 후보로서 대한민국에 좀 영향력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그분들이 탄핵을 찬성한 게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탄핵 반대 주자. 반대 주자죠. 네.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도 속내가 복잡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지금 조기 돼서 무슨 소리야? 나는 탄핵 기각돼서 나갈 건데, 그렇게 탄핵을 전제로, 탄핵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뉘앙스를 계속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낮에는 그래서 탄핵 반대하고 밤에는 대선 준비한다는 기사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아주 그쪽도 속된 말로 개판이죠. 개판인데, 저는, 네. 국민의힘이 며칠 전에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디 기자들 만나서, 네. 내란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원론적인 사과도 했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 특히 대권 주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네. 적어도 이 비상계엄과, 내란, 이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가겠다라는 네. 입장을 정리한 게 1번인데, 자, 그 전에, 지금 김문수 장관은 국민의힘 지지율 1위를 그렇죠. 구사하고 있잖아요. 10%를 넘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만치 않은 지금 네. 그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네. 입장을 거의 공식적으로 특히 김문수 장관은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네.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분들은 앞으로 그 탄핵 반대의 입장이 앞으로 헌재에서 지금 3월로 예정돼 있지만, 네. 탄핵 결정, 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그분들 입장 굉장히 변화를 봅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양자 대결을 하면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상당히 근접하게 나올 때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중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로는 오세훈 시장의 경쟁이 있다 하는 여론도 꽤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멍태균 게이트에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자립지 못할 거다. 홍준표 시장은 완전 어울린 적 없다고 하더니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감사 문자도 보냈더라고요. 그런가요? 그게 드러나니까 갑자기 또 아들이 속아서 보낸 거다. 이렇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지금은 오세훈 시장도 부인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도 부인하고는 있지만 둘 다 부인하고 있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이제 맞물려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은 치열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할 겁니다. 네. 아까 오세훈, 홍준표, 또 김문수, 안철수 등등도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 원희룡, 이런 분들이 이제 나서서 막 할 텐데, 어차피 탄핵이 결정되면 이제 바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치열한 내부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와중 속에서 적어도 국민의힘은 역동성은 보일 거다. 일단 후보들이 많고, 네. 후보들 자유롭게 경선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니까. 머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각자 하고 싶은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백가쟁명의 근데 그런 경선이 이루어지면 네. 그쪽은 또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근데 상대적으로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그런 역동적인 경선이 안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냥 워낙 단일로 가버리면 우리는 그냥 너무 조용하면서 수세, 방어에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추대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 추대는 안 됩니다. 경선을 안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누군가는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역동적인 경선이 되느냐 마느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해야 하는 그런
자기들의 결정에 따라 많이 좌우되겠죠. 전 국민들이 당원만큼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이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여러 주자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완전 당을 장하고 있잖아요. 완벽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경선 과정 속에서 최대로 내려놔야 그 공정한 경선, 승복. 누가 봐도 정말 수긍할 수 있는 경선. 그래서 승복을 이끌어내서 같이 통합하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지. 그냥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기득권을 다 갖고 붙어라. 네. 어찌 보면 오픈 프라이머 정도로 와서 하겠다. 뭐 이러면 그렇게 쉽게 수긍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저 왕기임니다님이 경선 인척 추대하는 거겠지. 점점점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도 좀 보여주셨습니다. 저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예측 관련된 건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윤석열 지지하는 파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파로 이렇게 분당이 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어떻게 그것도 보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거론 안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내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한동훈을 포함한 세력들이 있고 또 반대했던 세력, 또 중간 지혜가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영향력, 네. 뭐 지지율이 뭐 50%에 육박하고 뭐 굉장히 때로는 지지층들한테 큰 영향력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선 경선 과정, 대선 그런 국면에서 먹힌다면 네. 상당히 국민의힘도 분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강렬한 이제 극우 세력들로 이렇게 좀 좌우가 되면 답답한 사람들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정도 이렇게 넘게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굉장히 숨가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어제 희망과 대안 포럼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신 우리 양기대 의원님께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비명계 이슈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 상속세 완화라든지 25만원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짚어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대통령의 조건이니까 프로그램이 대통령의 조건으로 국민 대통합은 한번 짚어봤고 신뢰성도 짚어봤고 이런 거 외에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희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아까 도덕적이고 또 국민 통합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많이 있어야지만 유능해도 합니다. 유능하다. 유능.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국제적인 여러 정세의 변화, 또 트럼프 시대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국내에도 많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뭐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는 게 큰 이슈더라고요. 또 연금 문제, 뭐 노동개혁 문제, 교육개혁 문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사인하는 것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또 방향을 정해주는 것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은 그런 국민 대통합 능력, 또 도덕성, 또 신뢰성 모든 것이 있지만 대한민국 코를 정말 안전하면서도 문제를 풀어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유능함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 정치 이런 능력이 전혀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은 또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대통령이 출마하지 마라. 검사 금지법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정말입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적어도 정치를 그래도 행정과 정치를 하고 또 거기에 기업까지 경영을 하면 더 좋죠. 기업을 했으면 이런 정도의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고 국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나오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한 번은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필드에서 지금 100명 모수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차기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물어봤더니 팽팽해요. 적폐청산 50%, 국민통합 49%. 근데 100명 투표했는데 어떻게 50대 49%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사람들이 국민 통합에 대한 니즈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강한 이제 처벌을 원하는 니즈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은 저희 탄핵에 찬성한 여론이 뭐 6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헌정 유린 세력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세력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게 다수의 국민적 여론이 아닌가 생각하고 일단은 정치가 그 방향으로 큰 길을 가야 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그 길에서 같이 동참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1시간 동안 대통령의 조건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블탭 누르면 좋아요가 되거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있으니까 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6시에도 방송 센터필드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요. 6시 방송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이 꼬이네요. 이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 입이 꼬입니다. 이 무서운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일단 그러면 마무리 인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양기대원님 다다음 주에 나와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이름을 세로가로 뉴스 농장으로 만들까. 새로가 그 방송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좌도 우도 아니에요. 매주 다양한 의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짚어볼 거 짚어보고 네. 저희가 또 기자 그리고 법조인, 국회 비서관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해서 각 분야에서 되게 뭔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이고요. 아.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 네. 요즘에 TV 방송 많이 안 보시잖아요. 네네. TV 뉴스도 많이 안 보실 거고 그 이유가 어떤 언론사가 주는 그 확증 편향된 맞아. 그런 소식들 이미지가. 때문에 네. 내가 이제 내 의견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TV와 뉴스를 안 본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옮겨간 유튜브에서조차 유튜브 더 심하죠. 근데 유튜브 더 보시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늘 즐겨보던 방송 외의 방송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실 수 있고 아마 계속 같이 내가 욕할 때 내 힘을 복받아 주면서 같이 욕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맞아요. 나에 반해서 욕하는 사람들 맞아요. 여기서 만나실 수 있어요. 싸워요. 그래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이름을 세로가로 뉴스 농장으로 만들까. 새로가 그 방송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좌도 우도 아니에요. 매주 다양한 의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짚어볼 거 짚어보고 네. 저희가 또 기자 그리고 법조인, 국회 비서관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해서 각 분야에서 되게 뭔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이고요.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 네. 요즘에 TV 방송 많이 안 보시잖아요. 네네. TV 뉴스도 많이 안 보실 거고 그 이유가 어떤 언론사가 주는 그 확증 편향된 맞아. 그런 음, 소식들 이미지가. 때문에 네. 내가 이제 내 의견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TV와 뉴스를 안 본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옮겨간 유튜브에서조차 유튜브 더 심하죠. 근데 유튜브 더 심해지고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늘 즐겨보던 방송 외의 방송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